자, 기본 이론 과정 네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설명드렸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표현을 쓰겠죠. 네, 자, 먼저 기술적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물리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제적 개념이 있었죠. 경제적 개념에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에 법률적 개념이 있었습니다. 법률적 개념에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점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를 가려서 우리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구별될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바로 이제 복합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복합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복합 부동산에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 복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복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있고 토지 위에 정착물인데 반드시 토지가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토지와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럴 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돼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뭐였습니까? 건물 우리가 이야기했죠. 결국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을 보자라는 이야기. 이처럼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서 취급되지는 정착물이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토지와 그 위는 정착물이 법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부동산 활동에 있을 만큼은 일체로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용 활동이다 이때도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서 대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 평가 활동에서도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를 그래서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토지와 그 위는 정착물이 법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나 부동산 활동에 있을 만큼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이를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란다.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1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자, 5번 챕터 복합 부동산이다 소개되어 있죠. 사실 이 복합 부동산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한번 출제된 그 같은 내용이었어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란다. 결국 토지와 그 정착물이 법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에 있을 만큼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을 때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쯤 봅시다. 복합 부동산의 대표인 예로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별개의 공익성을 가지는 부동산이지만 이용 활동 및 평가 활동을 할 때는 함께 취급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복합 부동산은 법률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활동에 있을 만큼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복합 부동산의 개념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는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도 용어 정리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번 챕터 봅시다. 32페이지예요. 6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과 동산 비교다 나와 있죠. 여기서는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8번 보세요. 동그라미 8번 보시면 공시 원칙과 공시 방법이다 소개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동산 모두가 내 것임을 알려야 한다. 공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여튼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 동산 모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시하는 방법만이 다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가 뭡니까? 등기였지요. 동산은 권리의 공시가 뭡니까? 점유다. 이처럼 권리의 공시 방법만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절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개념이다. 이 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2절 부동산의 분류다 소개되고 있지요. 자, 이번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토지의 분류 방법과 건물의 분류 방법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토지의 분류 방법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도 또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지목에 따른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지목에 따른 분류 방법인데 이때 지목이란 게 있어요. 지목은 뭘 할 것인가? 쉽게 이래서 하세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사람에도 이름이 있듯이 토지도요.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름을 우리가 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답, 과수원 이런 명칭 들어보셨죠? 이들이 어떤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이다. 흔히 우리가 법정 지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셨던 전, 답, 과수원 모두가 지목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법적 근거는 뭘 것인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법률입니다. 여러분이 공시법 시간에 많이 들으실 법률 명칭이 되겠어요.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법률이다라는 겁니다. 약칭으로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이다. 더 줄여서 공간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간법 여기에 연다면 지목을 모두 28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에 대해서 법정 지목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전국의 땅을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공법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들으실 법률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이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더 줄여서 우리가 국계법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 여기에 나면 크게 용도 지역을 4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공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크게 4개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에 따라서 아마 첫 글자 따서 외우셨을 겁니다. 관, 농, 자 이처럼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참 큰 용도지역 4가지 일 통해서 전국의 땅을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라서 또 토지를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3가지가 줄을 이룬다 생각하시고 이런 용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분이 바로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이분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 분류다. 이 부분도 정책편과 연계돼서 출제된 경향이 있다 생각하시고 지목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제빈도 가장 높은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분류 방법 이 부분을 본 기본 이론 과제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화 이론 과제에서는 지목과 용도지에 따른 분류 방법도 설명을 좀 더 깊이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33페이지입니다. 1번 챕터 보시면 토지의 분류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보세요. 토지는 지목, 이용 목적, 이용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상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상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거였죠.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거래 1번 한번 봅시다. 자, 양거래 1번 보시면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소개했죠. 여기에 법적 근거는 바로 뭡니까? 공간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봅시다. 현행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는 법률에서는 지목을 전, 답, 과수원 등등 네 번째로 그 부분 28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전국의 토지를 나눠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거래 1번 봅시다. 동그라 1번 보세요. 자, 지목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 조금 전에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람이도 이름 뜻이 토지도요. 필지마다 용도만의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 이름을 지목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 1번 나온 내용은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여기서 용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자, 여러분 교재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양거래 2번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소개했죠. 이는 관련된 법적 근거 뭡니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서는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등 4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4개의 용도 지역으로 전국의 땅을 나눠보겠다. 이게 용도 지역은 토지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양으로 3번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다 소개했죠. 이 부분을 본 기본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비슷비슷하게 모아서 정리한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유사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이어서 여러 가지 용어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대지라는 게 있어요. 대지. 그리고 택지, 부지라는 게 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지, 택지, 부지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우리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참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이랬는데 주된 용도로서 우리가 세 가지 들어본다면 먼저 주거용, 다음은 상업용, 공업 용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건축 가능한 토지의 주된 용도.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겠죠. 주된 용도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공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지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정 지목으로 나타내면 주거용이나 상업용 이 같은 경우에 공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지목은 대라는 겁니다. 지목은 딱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대. 이처럼 지목은 한 글자입니다. 대지라는 법정 지목은 없어요. 법정 지목은 뭡니까? 대 한 글자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문으로 써보면 이처럼 아래 흑토자가 들어갑니다. 흑토자가 들어간다. 이때 흑토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혼음을 달아낸다면 터전할 때 터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터전할 때 터대 이렇게 표현된다서 터대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이용된 토지의 법정 지목은 터대자를 쓰고 있는 대 이렇게 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 용도로 쓰인 토지의 법정 지목은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이처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랄지도 법정 지목이 서로 다르더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주거용과 상업용 쓰인 토지의 법정 지목은 터 대자 쓴다. 그래서 한 글자죠. 대. 다음 공업 용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지목이 공장용지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지. 이때 함으로써 보면 역시 터 대자를 쓰는 겁니다.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다. 터 대자 쓰는 대지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용이 대인 이 토지를 학문적으로 어때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목 관계없이 지목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다 모았습니다. 지금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건축법에서는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때 대지도 한문으로 써보면 역시 터 대자를 쓰는 겁니다.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터 대자 쓰는 대지예요. 대지. 그래서 한글이나 한문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지만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문을 통해서 구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 이제 터 대자 쓰는 대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공간법상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가리켜서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터 대자 쓰는 대지에서 두 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또 하나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여기선 이제 이처럼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려서 감정평가에서는 택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어때? 택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택지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어때? 택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택지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택지의 주된 용도는 뭡니까? 바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주된 용도는 어때? 주거용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택지 조성한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택지 조성하고 그 위에 뭐 들었습니까? 아파트 한 집 들어서잖아요. 참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된다 생각하시고 이 중에 가장 주된 용도는 주거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 자, 이래서 뭐 하천 부지라든지 철도 부지라든지 또는 수도 부지 등등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있다는 이데 건축이 가능한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여기까지 다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건축 가능한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축 불가능한 토지 여기까지 다 모아가지고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터 대자 쓰는 대지 그리고 택지 부지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박스에 용어 설명이 되어 있죠. 먼저 터 대자 쓰는 대지입니다. 대지. 자, 지금 보세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터 대자 쓰는 대지는 올 두 가지 배우는 겁니다. 하나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또 하나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칸 보세요. 택지입니다.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결국 택지 용도는 뭡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칸 봅시다. 부지입니다. 자, 일정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이나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다 쓰겠죠. 지금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함해서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월 3번. 자, 후보지와 이행지다 소인데 이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가 되었지요. 자, 그래서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역시 후보지, 이행지도 감정평가상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이 용도적 지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인데 먼저 택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택지 지역, 그리고 농지 지역, 다음은 임지 지역이다. 이처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이걸 소분류인데 택지 지역은 세 가지로 다시 소분류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학습 다 했어요. 자, 감정평가상 용어인 택지의 용도가 뭡니까? 주상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택지역은 주거지 또는 뭐 주택지 좋습니다. 다음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농지역 역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인데 답, 과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은 뭐랍니까? 밭이죠. 답은 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역은 전답, 과수원 이렇게 소분류하고 있고, 임지역은 다시 두 가지로 소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탄림, 그리고 용재림이다 이렇게 소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탄림, 용재림이 뭘 것인가 이런 건 우리 시험에서 중요성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탄림 할 때 탄자는 뭡니까? 뗄 탄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탄, 석탄 할 때 탄자 들어보셨죠? 뗄 탄자를 쓰는 거면서 신탄림은 뗄감용 나무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용재림은 가구용 나무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감정평가에서는 크게 용도적으로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역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다시 소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큰 용도적 지역이 있어요. 큰 용도적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는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현재는 어떤지 진행 중이니까 바뀌어가는 과정이란 이야기예요. 바뀌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농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이처럼 전환이 진행 중에 있으면 어때? 앞으로 택지가 될 예정이다. 택지가 될 후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토지를 우리가 이제 후보지 또는 어때? 예정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예정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때? 후보지, 예정지다 많이 보셨어요. 그러나 느끼지만 못했다 뿐이에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 쭉 달리다 보면 큰 표말이 5개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요. 5개 부착이 돼 있고 큰 글씨로 한 글자씩 적어져 있지. 어떻게? 택, 지, 예, 정, 지. 자, 이런 표말 보셨죠? 이때 예정지가 결국 뭡니까? 후보지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용도적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 또는 예정지란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이 완료돼 버렸어요. 그럼 전환이 완료돼 버리면 더 이상 후보다, 예정이다 할 수는 없겠죠. 이때는 뭐가 돼버렸습니까? 택지 지역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진행이 완료돼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후보지, 예정이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택지역 내에서입니다. 또는 농지역 내에서예요. 또는 임지역 내에서다. 이처럼 용도지역 내에서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농지역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이 전으로 이렇게 이행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예요. 이 토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이행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행지 역시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과수원이 전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때는 어때? 이행지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수원이 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행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이행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가 돼버렸습니까? 전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어떻습니까? 전환
또는 이행이 어때? 진행 중인 토지란 이야기예요. 이 전환이나 이행이 완료돼 버리면 더 이상 후보지 이행지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내에서면 뭐가 됩니까? 이행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또 여러분들이 전환, 이행 이걸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전환, 이행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전환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이걸로 구분하지 마시고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후보지. 자, 그리고 이제 용도적 내에서면 뭡니까? 이행지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튼 후보지, 이행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해서 후보지나 이행지나 모두가 어떻습니까?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후보지. 내에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행지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이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이처럼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이땐 뭐가 됩니까? 자, 임지역이 농지역이다. 큰 용도 상호간이지요. 전환이 진행 중이니까 이때는 어때? 후보지가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하면 농지 후보지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임지역이 농지역으로 전환이 완료돼 버렸어요. 그럼 어때? 더 이상 후보지 할 수 없겠죠? 이땐 뭐가 돼버렸습니까? 농지지역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좀 전환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예요. 이땐 뭐가 되는 겁니까? 후보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용재님이 신탄님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땐 뭐가 됩니까? 임지역 내에서니까 이행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 보세요. 공업지가 상업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도 어때? 택지역 내에서가 되겠죠. 택지역 내에서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행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보지, 이행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이 이제 공업지로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뀌어간다. 자, 그럼 보세요. 과수원이 공업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후보지일까요? 이행지일까요? 그렇죠. 후보지가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 과수원은 농지 지역이지요. 그러면 공업지는 택지 지역이란 이야기예요. 결국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됩니까? 후보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큰 용도적 상호간의 전환이 진행 중이면 후보지, 용도적 내에서 이행이 진행 중이면 어때? 이행지다. 이렇게 해서 후보지, 이행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도 우리 시험 어때? 단골 메뉴다 생각하시고 후보지, 이행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예요. 평물 3번.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다. 즉 전환이 진행 토지를 뭐라 합니까? 후보지다. 표현했죠?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상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상호간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죠. 물론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호간이다. 이게 나오면 결국은 어때? 후보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칸 보세요. 용도적 지역인 택지적, 농지적, 임지역 내에서입니다.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다. 즉 지역 간 이행이 진행 토지, 이걸 뭐라 합니까? 이행지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도 포인트는 뭡니까? 내에서입니다. 내에서, 내에서다. 물론 진행류 토지가 되겠죠? 내에서다 생각하시면 됐어요. 이행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전환 또는 이행이 진행 토지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후보지, 큰 용도적 내에서면 뭡니까? 이행지가 된다. 이래서 잘 구분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편거로 4번이에요. 편거로 4번 시험 필지와 획지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24번지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요. 24번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가 있다. 그럼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부여된 지번대로 어떤 공간법상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서 공간법상 어때 등록에 자 단위가 되는 개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필지에서 필지라는 것은 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공간법상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에 또 어떤 이제 이와 같은 자 25번지다 이렇게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토지도 어때? 이처럼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부여된 지번대로 어때? 공간법상 등록할 수가 있다. 이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 보니까 이도 하나의 필지가 되고요. 하나의 필지가 되고 또 이도 하나의 필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공간법상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자, 필지는 등록의 단위가 된 개념이에요.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면적 단위라면 모든 필지의 면적은 같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지는 자,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등록의 단위가 된 개념이다. 이처럼 등록해놓으면 내 토지 소유권의 범위 한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지는 토지 소유권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이도 하나의 필지예요. 하나의 필지고 또 이 부분도 하나의 필지라 그랬죠. 이 사례 보니까 두 개의 필지예요. 그럼 두 개의 필지인데 이 필지와 이 필지의 가격이 어때? 대체로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비슷해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인위적으로 묶어놓고 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결국 뭡니까? 두 개의 필지가 하나의 어때? 획지가 되는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점 획지라는 것은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를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도로가 있어, 도로. 이 도로를 따라서 여기는 이 땅의 가격이 어때? 대체로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인조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획지다.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획지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처음 가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야. 이 자체는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획지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가 된다. 이걸 보고 우리가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된다. 그래서 획지는 이와 같은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된다. 그래서 어때? 이제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표현을 쓰겠죠. 또한 가격수는 유사다 이러면서 경제적 개념이다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지 획지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분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로서 공간법상 등록의 단위가 된 개념이 뭡니까? 필지. 다음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합니까? 획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획지는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죠. 그렇지만 획지는 경제적 개념 또는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필지와 획지 구별을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재해 봅시다. 자, 평가로 4번입니다. 첫 번째 가 보세요.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상의 정의로 우리 약식으로 공간법 이야기했지요. 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뭡니까? 필지. 자, 토지 소유권 미치는 범위 한계를 표시하는 법률적 개념이다. 알 수 있겠죠. 다음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참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합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거래나 이용 등 부동산 활동 또는 현상의 단위로 경제적, 부동산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지, 획지 살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편고로 5번에
맹지란 게 나와 있죠. 맹지 이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자, 맹지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자, 이와 같은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인데 내 땅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내 땅입니다. 내 땅. 그럼 이 내 땅을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이 내 땅을 보자는 이야기. 이 내 땅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선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된 어떤 면도 갖지 못하는 이 토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눈말을 따라서 맹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지. 자, 맹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수된 어떤 면도 갖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튼 맹지는 도로에 접수된 면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시장성이 아주 낮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맹지만 여기서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교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구역 내부의 토지다. 즉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한 토지를 뭐라 합니까? 맹지. 눈물었다는 이야기. 맹지. 원칙적으로 건축상 건축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가루 6번 봅시다. 편가루 6번 여기 보시면 나지란 게 나옵니다. 나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한문으로 써보면 나자가 벗을 나자예요. 벗어서 땅이 홀라당 벗어버렸다. 이 생각하세요. 그럼 땅이 홀라당 벗어버리면 땅 위에 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없다. 그래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다. 깨끗하다. 이 같은 토지를 우리가 이제 나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재 첫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 합니까? 나지 이렇게 표현해서 나지는 나자가 뭡니까? 벗을 나자다. 땅이 홀랑 벗어버렸다. 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나지는 토지에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죠. 깨끗하면 거래 번거로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건부지비하여 최유용이 기대된다. 우리 앞으로 했지만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에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보다는 나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최유효용이 기대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된다는 이야기야. 시장성이 아주 높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었고 다음은 동그라미 4번 내용입니다. 이때 나지란 게 있어요. 그럼 나지라서 모두가 공간법상 법정 지목이 어떻습니까? 대일 것인가? 아니에요. 이처럼 나지랄 때도 공간법상 법정 지목이 대인 경우도 있고 공장 용지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지이면서 법정 지목이 대인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나대지 이렇게 나돼지가 아니에요. 나대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대지란 말씀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나대지는 결국 뭐랍니까? 나지이면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에요. 보세요. 나지면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뭘 한다? 나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공지 건부지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는데 이때 이제 건폐율의 적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건물이 들어설수다. 이때는 뭡니까?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다. 아시겠죠? 이걸 가서 우리가 건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다. 이걸 건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토지는요. 이 토지는 이분은 건폐율에 적용을 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필 공자 써서 공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지. 따라서 공지라는 것은 건폐율 등에 적용을 해서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비워져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공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기서는 용어가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교재 우선 45페이지 첫 번째 칸
첫 번째로 봅시다.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이 참 한 필지 내에서 비워진 이 토지를 뭐랍니까? 공지. 공지. 자, 그 아래 칸 보세요. 첫 번째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다. 그래서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된 부지를 말한다. 이걸 뭐랍니까? 건부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지, 공지, 건부지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6페이지를 봅시다. 46페이지 보시면 평으로 7번 법지와 빈지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법지와 빈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활용에 따른 실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실익, 이거 뭡니까? 실제적인 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지는 자, 우리 쉽게 이런 생각합시다. 시험용으로 이런 생각하는 이야기. 법지는 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없습니다. 주로 경사면에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빈지는 정반대예요. 빈지는 정반대로 자, 빈지 이거 뭡니까? 텅텅 비어 있다 이 생각하지 않냐? 사실은 빈자가 물과 빈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물과 빈, 물 옆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신경 쓰지 말고 빈지는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주로 해안가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흔히 바닷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일명 바닷가라 불리우는 부분이 바로 빈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도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처럼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여기 이처럼 경사면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이처럼 또 주택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경사면 토지 이걸 활용하면 아주 빨리 가겠지요. 그렇지만 이 경사면 토지 이 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 보셨잖아요. 이때 여기에는 경사면 토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뭘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누구인가 소유권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처럼 윗집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윗집의 소유에 나가서 소유권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활용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활용에 따른 실익은 극히 적거나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자,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극히 적거나 없는 토지. 이것은 경사면 토지.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랍니까? 법지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지는 여러분이 쉽게 바닷가다 이렇게 불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지, 빈지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칸입니다. 자,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다 또는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래줄 끝부분 경사면 토지를 말한다. 이게 뭡니까? 법지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그 아래 칸 보세요. 활용 실익이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로 해안가의 토지를 말한다. 그 아래 줄 끝부분 일명 바닷가라 불리우는 부분이다. 인 뭡니까? 빈지가 된다. 그래서 법지와 빈지도 우리 시험용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법지는 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활용에 따른 실익은 없거나 극히 적은 토지를 말한다. 빈지는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래서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유효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유효지는 바람스럽지 못하게 널린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일명 쓰지 않고 묶이는 땅이다. 활용되지 않는 땅이다. 놓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유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휴한지라는 게 있어요. 자, 휴한지. 자, 휴한지는 자, 여러분이 이상하세요. 땅에 휴가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쉬게 해주겠다. 이런 토지 보셨잖아요. 이처럼 땅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이걸 가리켜서 뭡니까? 땅에 휴가 준다. 휴한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그게 나와 있죠. 토지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뭐란다? 휴한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한지라는 게 있어요. 공한지는 도시토지입니다. 도시토지인데 오로지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청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공안지는 이용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로지 어때?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더라서 아주 투기 목적이 강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휴안지는 정상적으로 쉬기한 토지니까 투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공안지는 투기 목적이 강하지만 휴안지는 투기 목적이 없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더 봅시다. 자, 주로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장기간 방천 토지를 뭐랍니까? 공안지. 투기 목적이 강하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소지라는 게 있어요. 소지는 대진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선하지라는 게 있어요. 선하지는 자 선하지다라는 건데 이는 말 그대로 선 아래의 땅이다라는 얘기. 어떤 선입니까? 고압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변에 어때 참 고압선이 쭉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참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고압선 아래에 있는 어때 이 토지를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이 토지를 가리켜서 뭐랍니까? 선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선하지는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고압선 이루어서 어때? 선하지는 건물 높이 못 짓겠네요. 그죠? 따라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하 감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봅시다. 자,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뭐랍니까? 선하지. 일반적으로 감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포락지. 자, 포락지는 여러분들이 락자를 생각하시 바라겠습니다. 락자가 뭡니까? 떨어질 락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개인의 사유진 전이나 답이었어요. 그러나 집안이 절토돼 무너져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져 내린다 뭡니까? 떨어질 락. 그래서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 이걸 우리가 때 포락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의 사유진 전, 답 등이 집안이 절토돼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무너져 내린다 이런 내용이 나면 떨어질락 생각했을 때 포락지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서는 포락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바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뭡니까? 떨어질락 생각해서 포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계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지는 택지 이용에서 최원만권 가장 멀린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택지입니다. 이 택지면 이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멀린 땅이 바로 뭡니까? 여기 있는 땅이 가장 멀린 땅이다 할 수 있겠죠? 가장 멀린 땅이다. 이 땅을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한계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 땅이 바로 뭐가 된다? 한계지.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한계, 이거 뭡니까? 한계는 끝이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끝. 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계는 끝이란 의미 있다. 그래서 한계지는 뭡니까? 땅의 끝이다. 땅의 끝. 어떤 땅? 택지 이용에 있어 끝이다. 택지에서 가장 멀린 땅, 최원망권에 있는 토지를 뭡니까? 한계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자, 터 대자 쓰는 대지, 택지,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다음은 후보지와 이행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필지와 획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 맹지에서 이야기 드렸고 나지, 공지, 건부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지와 빈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타 용어로서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소지, 선하지, 포락지, 한계지 이것은 용어를 정리했다. 이들이 모두 다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시험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의 분류 방법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건물의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건물을 분류하는 방법도 어때?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에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 보시면 이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건축물 용도도 보는데 총 29개의 용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일 여긴다면 건축물을 29개 용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점 29개 용도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주택을 분류하는 건데 이 주택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우셔야 될 것이고, 자,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 이걸 따라갑니다. 건축법 시행령 이걸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 여기에서는 주택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단독주택.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주택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단독주택은 다시 그야말로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음은 다가구 주택, 다음은 공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택도 역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다음은 다세대 주택, 다음은 기숙사, 이처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 여기한다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29가지로 분류하고 있더라. 이 중에 주택과 관련된 건 29개 중에 딱 두 가지예요. 뭡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독택은 단독택,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고,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택, 기숙사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이걸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먼저 이름이 단독택의 종류와 공동 종류 여기서부터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택 이 종류를 외워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외워버린데 이건 단순 암기예요. 이렇게 외워버립시다. 첫 글자 따가지고 연, 다세, 기 이렇게 외우자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자, 연, 다세, 기 이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아연닭이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다중인지 다가구인지 다세인지 이게 구분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연 다세기 이렇게 외우자는 이야기예요. 자, 아연 다세기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어거지로 말 좀 만들었습니다. 아연 다세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연으로 만들어진 다세기 그릇이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아연으로 만들어진 다세기 그릇이다 생각하시고 아연 다세기입니다. 그럼 아연 다세기 이렇게 외워놨어요. 아가 뭡니까? 아파트지요. 아파트는 당연히 공동택이다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아연 다세기 이는 공동택이 되겠고 나머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단독주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종류는 쉽게 구분될 겁니다. 자, 공동택은 뭐가 있다? 아연 다세기. 나머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는 단독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공동택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구분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와 연립택 다세대 구분한 기준이다. 이는 주택을 쓴 층수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을 쓴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에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반면 연립 다세대는 4개층 주택을 쓴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경우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인 경우다. 다음 연립 다세대는 4개층 이하인 경우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연립과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하신가? 주택을 쓰인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 되는 거고 이하면 뭡니까? 다세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이 주택을 쓰이는 1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다. 그래서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이하면 뭡니까? 다세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글자서 연, 초, 그리고 다,
이렇게 기하자는 이야기야. 연초다이 이렇게 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 다수를 구할 때는 연초다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연초 담배 피면 다이 일찍 돼진다. 이 생각하시고 연초다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는 말씀 안 드려도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인데 이 중에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 이야기예요. 또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개동의 주택을 쓰는 바닥 면적비가 330 제곱미터 이하가 되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택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돼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리가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중주택이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을 쓰는 일개동의 바닥 면적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공동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가 바로 다가구 주택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어떠냐? 19세대 이하 실무때 세대수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관이라는 게 있어요. 공관은 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있죠. 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공적으로 거주한 주택을 우리가 공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국무총리 공관이다. 도지사 공관이다. 들어보셨죠? 이 같은 게 바로 공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네요.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도 아니란 이야기. 이때가 바로 뭡니까?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서 이 주택을 분류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교재 4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6 하단 보시면 2번 챕터 건물의 분류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 보세요. 건물 분류하면도 다양하다는 이야기야. 그중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에 따라 건축물 분류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거를 1번 봅시다. 자, 용도별 건축물의 종련 분류다.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봅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페이지 봅시다. 47페이지요. 편관 1번 단독주택입니다. 자, 단독주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봅시다. 2번 보시면 다중주택입니다. 기업번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4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디귿번 일개동의 주택 쓰는 바닥 면적비가 330제곱미터 이하라 그랬지요. 주택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의 기억본 봅시다. 자, 주택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여기 있죠. 3계층 이하다. 4번 일개동의 주택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m 이하일 것. 디귿번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자,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공동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가 뭐가 됩니까?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지문은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편괄호 2번 공동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공동택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연 다세기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 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연립주택입니다. 주택 수는 일개동의 바닥 면적비가 660m를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이다. 지금 층수가 4계층 이하인데 660m를 초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연초 연립주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주택 수는 일개동의 바닥 면적비가 660m 이하입니다. 그리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이다. 지금 층수가 4계층 이하라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가 되겠지요. 그때 660m 이하라 그랬습니다. 이하니까 다이 연상해서 이는 뭡니까? 다세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동사 4번
기숙사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시설 이용자의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택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어떤 이제 19세대 이하 이처럼 세대수 제한을 받고 있는 건 뭡니까? 다가구 주택이다 이야기 드렸죠. 또한 대체로 이 주택수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나옵니다. 그럼 대체로 어때? 660 기준이에요. 660 기준인데 330이 적용되는 건 어때? 딱 하나 있네요. 뭡니까? 다중주택이다. 이분도 참고로 조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 층수 나오면 어때?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다. 다음은 연립 다세대는 4개층 이하가 되겠지요. 그리고 다가구는 어때? 3개층 이하다. 이렇게 비교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물의 분류 방법에서는 이제 건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주택의 분류 방법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물의 분류 방법도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절에서는 이제 부동산의 분류 방법이다. 소였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렸습니다. 토지의 분류 방법 그리고 건물의 분류 방법이다. 특히 토지의 분류 방법 관련해서는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분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용어 정리를 해드렸죠. 용어를 잘 이해하시고요. 건물의 분류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율에 따른 주택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이 내용 중심으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시간 맞춰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3절입니다. 3절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